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장염이 아니라, 단순 장염은 증상이 한 번 있다가 좋아질 수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그게 호전이 되고 악화되고 계속 재발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대표적인 질환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정하는 바 어떤 유전적인 인자, 즉 이 병에 잘 걸린 유전적 인자를 가진 환자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자꾸 발생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육류를 먹는다든지 기름진 음식,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서구화된 생활습관,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보면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주로 서양에서만 발생되는 병이라고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든지 일본 같은 아시아에서도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유병률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합쳐서 한 5만 명 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일단 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염에 걸렸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 환자도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배가 아프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고, 염증이 심해지면 혈변을 누고, 또 계속 혈변이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열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염은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놔둬도 1, 2주 내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이 증상들이 계속 간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2달 이상 보통 지속될 때 이런 질병을 의심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 병 자체가 정확한 원인도 모를 뿐더러 잠깐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 병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이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재발을 막아야 되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절로는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말 그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에 궤양과 같은 염증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소장에 근데 잘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드물죠. 그런데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표면에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염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장의 점막을 뚫고 밑에까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심한 궤양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장에 구멍이 난다든지 장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감별점은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 쪽에 별 병변이 없는데 크론병은 치루라든지 이런 병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에 염증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게 먼저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에 염증 세포들이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침착되면서 발생할 수 있죠. 대표적인 장기들이 눈이라든지 관절, 피부에 가장 많은 염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때 장애 염증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 염증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몇몇 증상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환자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인데, 대부분 처음에 환자들이 설사가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항문 출혈 이런 걸로 처음에 의심하게 되죠. 대부분은 치질이라든지 단순 장염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고 한참 뒤에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환자의 증상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 6개월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 빨리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면 치료가 처음에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출혈을 해서 빈혈에 빠질 수도 있고 심신허약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 처음에는 염증 상태지만 그 염증이 심해지면 장이 좁아지고 장이 터지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서는 조기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뭐 식사요법은 환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식사요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식사요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그 항염증제라든지 조개는 스테로이드 등을 많이 씁니다.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를 주로 사용하고 이러한 약제들의 효과가 없을 때 최근에 이제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도 좋아지고 점막도 깨끗하게 낫고 재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 환자의 60%에서 증상이 좋아지고 40%까지는 점막이 깨끗이 낫는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한두 가지를 그 약물들이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항원이 있으면 항체가 생기듯이 블라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은 TNF라는 염증 물질에 대해서 항 TNF 약제를 쓰면서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혹시 나이도 중요해요. 그 생길 수 있는 나이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와서 이 병에 걸리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뭐 우울증에 걸린다는 보고들도 많습니다. 근데 치료만 잘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전혀 문제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병에 걸렸다고 뭐 힘들어하지 말고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바로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되고 의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장연구학회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생활 수칙이라든지 음식요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환자들 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한 번 치료로 끝나는 병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좋을 때는 많이 좋아하다가 나빠지면 또 실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질병의 치료는 결국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아주 힘들고 지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꾸준한 치료를 한다면 언젠가는 관해라는 데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살아가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가 된 식습관인데 그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환경이 좋아진 것도 하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면역을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이제 이 병들이 주로 선진국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위생 관리가 좋아지면서 좀 한잔 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역하고 특히 어린 나이에 생기는 건 면역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이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서 소화된 식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10대, 20대, 30대 왕성한 때 스트레스 이런 모든 요인들이 작용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나이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많거든요. 그 나이대가 가장 사회생활이 왕성한 때인데 계속 설사, 혈변 등으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주로 10대, 이제 20대에 주로 발병을 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10대에서 30대, 40대에 주로 발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남녀비가 거의 뭐 1대1 정도로 같다고 봅니다. 근데 크론병 같은 경우는 남자가 조금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보면 환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거기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약물 치료를 중시하지만 환자들은 자기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에 많이 걸리니까 엄마가 잘못해서 애가 크론병에 걸렸다 이런 이제 자책하는 부모들이 꽤 많은데 절대 이제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정의하기 좀 힘들고 이제 의료진이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는 음식 일지를 적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와서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떤 매일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떤 밥을 먹고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디저트를 먹고 그걸 다 일지를 적어서
이걸 먹었을 때 설사를 몇 번 했다. 이걸 먹었을 때 뭐 배가 아팠다. 한두 달 일지를 적게 하고 그 일지에 따라서 다음 음식을 조절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간회기가 왔을 때는 사실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하게 하고, 그 대신 염증이 아주 심한 활동기가 왔을 때는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쉽게 외래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환자인데, 그 환자들도 당연히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뭐 가스가 차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안에 염증이 아주 심하면 복통 설사도 있지만 혈변이 많습니다. 혈변이 있으면서 열이 나고 그 혈변을 통해서 빈혈 증상이 생기고 이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설사를 하고 하루 10번 이상 설사를 하고 피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궤양성 치질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 주로 나오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 외에도 설사가 더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하루에 10회 이상의 설사가 있으면서 혈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증상만으로도 치질과 감별이 쉽고, 궤양성 대장염은 처음 대변을 올 때마다 아주 그냥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질 같은 경우에는 대변 끝에 묻어 나온다든지 이런 좀 독특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이 심한 환자는 별로 없고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 혈변이 2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간 발생하는 증상보다는 장기간에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반드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늦게 진단된다는 건 어떤 합병증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고 합병증이 생겨서 장이 좁아지고 터지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늦게 진단되는 경우고, 뭐 2개월 정도 지나서 환자가 예를 들어 증상이 있으면 2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겠죠. 설사를 10번 하는데 보통 일주 내에 병원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응급실까지 올 진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환자를 보다 보면 진단이 늦어져서 장이 좁아지고 터져서 응급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크론병에서는 응급실에 와서 응급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질병에 대한 홍보가 되면서 환자들도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이런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응급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래로 와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본인 시간이 되실 때 외래 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민감한 문제인데, 결국 이런 환자는 대장 항문외과를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치질이라 생각하고 또 항문에 피가 나니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디로 가도 관계는 없겠죠. 정확한 진단만 된다면 관계없죠.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 첫 환자가 50% 이상은 대장 항문과에 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가도 개인적으로 진단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계속 같은 대답인데, 술을 먹고 다음에 이제 설사 환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음날 이제 술 깨고 나서 설사 복통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궤양성 대장염 생각 안 하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증상이 만성적으로 오래 간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시면 궤양성이 악화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감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점액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염증이 심해지면서 점막에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면서 대변하고 섞여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들은 설사라고 하지만 그 설사가 아니고 이제 점액질이 많이 빠져나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심해질 수도 있고, 이제 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혈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 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러 단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병을 진단하는 것은 치료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병변의 범위, 예를 들어서 궤양성 대장염 같으면 항문 직장에만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왼쪽 장에 병변이 있는지, 전 대장에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의 상태가 경한지, 중한지, 심한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만 염증이 있으면 자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인터뷰한 환자처럼 전 대장에 침범하고 염증이 심할 때는 자약만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보험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주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항염증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효과가 없을 때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양이나 이제 유럽 몇몇 나라들은 상태가 나쁘면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보험 규정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문 입구에만 염증이 있는데 비싼 생물학적 제재를 쓸 필요는 없죠. 자약만 쓰면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가남용도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이 병의 범위와 병의 중증도를 파악해서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개 아주 별개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같이 오는 환자는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두 개는 아주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이 크론병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